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텍사스주가 어젯밤 자정 직전에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선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직접 제기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텍사스는 이들 주들이 법원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투표 규칙과 절차를 변경했지만 주의회를 통해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의 선거인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주는 여러 카운티에서 투표 규칙과 절차의 차이가 있어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이들 주에서 투표 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각 주의 입법부가 그들의 선거인을 임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행정부가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주의회가 개입하는 것이 헌법에 정해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낼지 주목됩니다.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은 어제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 투나잇에 출연해 미국에 대한 위협적인 국가로 중국만큼 근접한 나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길 원치 않고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도 미국에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길 원치 않지만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어떤 나라도 중국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빼앗아갈 만한 능력을 갖춘 나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중국의 200만 정예부대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초첨단 무기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체력 증강까지 시도하는 등 군사적으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은 어제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 의원과 하원 의원 선거 공화당 측 후보자인 션 파넬이 2019년 10월 제정된 주법 77이 무조건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낸 것입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우편 투표 대부분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 주법 77이 정한 우편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원고 측은 주법 77이 주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편 22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은 이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받아달라는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코로나 경기 부양법을 승인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초당적 승인 없이는 기존의 5천억 달러 구제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매코넬 의원은 어제 상원에서 의회 의원들이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전술은 버리고 인질극도 버리고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곳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넬 의원은 현재 제시된 경기 부양법이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조항들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지원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초당적인 조항을 분리해 각각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성화된 여러 개의 구제 법안을 만들자는 과거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 전 미국 국민이 먼저 접종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리는 백신 회의에서 미국 우선주의 접근 방식을 미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은 파이자와 바이오엔텍이 FDA에 신청한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자문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세계의 백신을 배송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인에게 배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제 원조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경에 가능할 것이고 그 후에야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방접종 노력이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AP통신은 다음 주에 91세가 되는 마가렛 키넌 할머니가 공중보건 당국자들이 V-Day라고 명명한 8일 오전 6시 31분에 첫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주사는 81세의 윌리엄 셰익스피어 할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영국은 지난주에 파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코로나19 주사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캠페인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상생활이 제약받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봄까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어제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어제 하루에만 7.13% 상승하면서 641달러 7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시가총액은 6,080억 달러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고 발표한 것이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주 발행에는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K그룹 글로벌 마켓 등이 주관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9월에도 50억 달러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 주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마감일인 Safe Harbor Day입니다. 이날까지 주 정부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공표하는데요. 헌법상에 정해진 날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원활하고 빠른 선거 후 절차를 위해 정한 날입니다. 현재까지 콜로라도, 하와이, 뉴저지 등 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 정부가 선거 결과를 인증한 상태입니다. 선거 결과를 인증한 47개 주 중에서 바이든 후보는 23개 주에서 승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선거인단 수는 바이든 후보가 279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한 셈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법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정권 교체 시한은 1월 20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법 해석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년간의 조사 끝에 중국 정보요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을 포함한 지역 및 연방 정치인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크리스틴 팽이라는 여성 요원이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미국 방첩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장 크고 오래된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베이 지역의 야심찬 정치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성적인 관계 등을 통해 접근하고 정보를 캐거나 중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 4마리가 코로나19에 걸려 관계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습니다. 증상을 보여 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보니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동물원 직원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은 우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접촉한 적이 없고 사육사를 제외한 일반 손님과 접촉한 적이 없었다는 게 동물원 측의 설명입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텍사스주가 연방 대법원에 소송장을 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펜실베니아, 미시건, 그리고 위스콘신, 조지아 이렇게 4개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건 뭐 다른데 어디다가 내는 것도 아니고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내용은 이 4개 주들이 주의회의 승인이 없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선거 관련 규정들을 바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송의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랑 연결되냐 하면은요, 우편투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우편투표를 좀 더 확장하고 더 많이 투표할 수 있게끔 받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들을 바꿨는데, 이런 규정들을 바꾸는 과정이 정식으로 주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가지고 바꿔야 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주 행정부에서 임의로 막 바꿔서 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주 기관뿐만이 아니라 카운티마다 다른 원칙들을 적용을 해서 이 유권자들이 공평하지 않은 대접을 받았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우편투표가 지나치게 많이 투표에 반영이 됐고 그 과정에 불법 선거, 불법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번 소송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인단 결정, 결국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 선거인단 결정에 있어서도 의회가 개입할 수 있게끔,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끔 연방 대법원에서 좀 이 내용을 좀 봐달라라고 이제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전번에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이 조지아주 의회를 소집해달라라는 상원의원들의 요청을 거절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요청을 했었는데 뭐냐면 의회를 소집을 해서 의회에서 선거인단에 대한 인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제 의회를 소집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거절한 것이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행정부에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선거인단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은 의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의회가 개입할 수 없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지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텍사스주에서 정식으로 연방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낸 겁니다. 행정부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건 간에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이 헌법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냐, 이거를 이제 연방 대법원한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4개의 주들이요,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 모두 다 이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미시건이라든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지만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형태고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도 공화당이고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화당계인 주지사가 선거 결과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편지 봉투, 그러니까 우편 투표 봉투에 있는 서명 확인도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거절하고, 여러모로 의회들 그리고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 단위로 2개 이상의 주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바로 연방대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 주에서 주 차원에서 상대방 주를 겨냥해서 헌법을 어겼다. 그로 인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공정하게 투표를 하지 못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저쪽은 우리는 헌법을 지켰는데 저쪽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한 겁니다. 이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살짝 찾아봤습니다. 헌법 제2장 1조 2항에 이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어떻게 선출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는 입법부가 지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가 의회에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전체 상원의원 및 의원 수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을 지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 연방 하원의원 숫자하고 상원의원 숫자, 그 숫자만큼을 선거인으로 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거인을 구성을 할 때 반드시 입법부가 지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는 조건이 하나 껴들어가 있습니다. In such manner as the legislature therefore may direct. 그러니까 direct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감독할 수 있는 겁니다. 입법부의 감독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인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헌법 제2장 1조 2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선거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불법 투표 없었다. 그러니까 이 결과 그대로 그냥 집행하겠다. 이게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지사라든가 주 국무장관이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몇 개 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의회에서 지금 반발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에서도 주의회에서 의회 소집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주의회 차원에서 지금 분명히 불법 선거 정황들이 보였는데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고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분석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거 분명히 불법 선거가 좀 의심이 많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선거 결과를 인정하겠다는 거는 곤란하다. 재검표 했다고 하지만 그 재검표 내용도 사실은 단순 재검표이기 때문에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불법 투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예를 들면은 사망자가 투표를 했다거나 주소지가 타주에 있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서명을 하지 않은, 본인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 그다음에 도미니언 투표기 개표기에서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처리상 자동으로 이게 다른 사람한테 표가 간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의심되는,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덮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소송들이 제기가 돼서 주 내부에서 법원에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점점점 촉박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주 차원에서 바로 선거인단 명단을 지금 연방의회로 보내려고 하고 있으니 이 상태를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급하게 어젯밤에 거의 자정 가까이 된 시간에 급하게 텍사스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이거는 주의회의 헌법상 주의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면은, 그러면은
그 판결에 힘입어서 각 주 의회들이 회기를 소집을 하고 그리고 선거인단 명단 결정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토의 그리고 투표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이 4개 주 전부 다 공화당이 우세한 그런 주들이기 때문에 공화당 선거인단으로 선거인단 명단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Safe Harbor Day라는 날입니다. 선거인단 명단을 확실하게 정해서 연방의회 쪽에다가 보내주는 오늘이 그 마감일인 거죠. 그런데 이 마감일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권고사항 정도일 뿐이고요. 실제로 이게 어떤 의무적으로 오늘까지 꼭 마감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표일은 정해져 있죠. 이 선거인단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투표를 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12월 14일로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회에서 만약에 이 선거인단 명단을 바꾸려면, 뒤집으려면 그러면은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언제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거는 헌법상 주의회의 권한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면 앞으로 남아있는 일주일 사이 안에 이제 선거인단 명단을 다시 만들어서 연방의회로 보내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헌법에는 저희가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입법부, 그러니까 주의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 그 주에서는 주의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입법부가 감독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선거인단 명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개입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낼지 지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AP통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론 매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맥코넬 상원의원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 초당적 법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보도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맥코넬 의원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돼 있는 기사도 있는데요. 사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용이 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압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크리스마스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 경기부양법안이 통과가 돼야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좀 더 숨통을 트이지 않겠느냐, 이 시중에 좀 돈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9,080억 달러 선의 어떤 구제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9,080억 달러 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납세자들에게 1인당 1,200불의 현금 지원해주는 부분들 아예 빠져있는 상황도 그렇고 PPP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예상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들은 다 들어가 있으면서 실제로 각 항목별로 포함되어져 있는 예산수를 다 줄여놓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과거에 백악관 측에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서로 협상했던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런 법안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때는 1조 8천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항목은 거의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 1,200달러 이게 현금 부양한다라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뿐인데 그게 원래 한 3천억 정도 규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나머지는 항목들이 거의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한다라는 항목도 그대로 남아 있고 다 남아 있는데 항목들은 그대로 두고 각 항목별로 예산을 다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맥코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5천억 이 얘기를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5천억 이상은 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와전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통틀어서 5천억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맥코넬 의원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액수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액수보다는 타겟티드라는 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컴프리헨시브,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런 경기 부양안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겟티드된 아주 특정 항목에 대한 부양안을 하나씩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작은 부양안들을 여러 개를 만들자. 이게 맥코넬 상원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왜 작은 부양안들을 여러 개를 만들자고 하느냐? 각 항목에 대해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주정부 지원 예산인데요.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자. 이 예산을 편성하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민주당 쪽에서는 주정부 예산 지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의견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 조직이 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세금도 올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 이 정부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면 복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베풀어줘야 되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구조가 좀 커져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쪽의 주지사들이 있는 그런 그 주 정부 조직들은 다른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규모가 좀 커 있고 예산 씀씀이도 좀 더 많은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이 주정부가 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더 빨리 휘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세수가 확 줄어드는 상태여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세금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렇다 보니까 주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지금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정부들은 이 사이즈를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좀 줄여주자. 그 주정부 사이즈를 줄여서 세금을 줄이자라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좀 맷집이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지난번 3월 달에 케어스 액트 통해가지고 이미 시중에 한번 돈이 풀렸는데 그 덕분에 지금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또 채워나가고 있는 긴축 예산을 하고는 있지만은 어떻게든 버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그거 필요 없는데 주정부 지원 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항목 때문에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예전부터 이걸 다 포괄적으로 다 엮어가지고 턴키로 그냥 한꺼번에 다 통과시키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야 지금 의견이 맞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우리가 의견이 통하는 당장 급한 거부터 먼저 하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PPP하고 뭐 EIDL 이런 건데 이런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 소규모 비즈니스들을 중소기업들을 살려주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자. 이거는 급한 거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안을 놓고 항목을 하나하나 다시 얘기를 하자, 협상을 하자. 이게 지금 공화당 쪽의 주장인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이 주장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언론에서 전달을 할 때 마치 액수만 이야기를 해서, 얼마 쓰자 그러는데 얼마 이상은 안 된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액수만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1조 8천억 주겠다고 그럴 때는 그거 안 받겠다고 거절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9,080억 달러 예산안 통과시키자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번에 마찬가지인 거죠. 9,080억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공화당 입장에서 이 맥코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항목들은 다 그대로 있고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건 아무리 봐도 부실 예산이 될라는 거죠. 이거 해줘봐야 이거 오래 가지도 않을 거고 부실 예산인데 이러지 말고 진짜 당장 지금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것들 다시 하자. 그 미치 맥코넬 의원이 이야기하는 5천억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요. 일단 PPP 같이 중소기업들한테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한 거의 3천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실업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당 300불의 실업수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수당 지원금하고 이 PPP 하는 거, 그 다음에 당장 지금 급하게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항공업계 같은 경우가 지금 지원이 급하고요. 그다음 브로드밴드 지원 사업이라든가 학교 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체계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해서 5천억 정도 안에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1차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진행을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조합이 잘 안 맞는 것이죠. 언론에서는 여론몰이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큰돈 쓰려고 하는데 지금
미치 매코넬 의원 때문에 지금 뭐 통과 못 시키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사단이 벌어진 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매코넬 의원 쪽으로 책임을 갖다가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언론으로서 좀 무책임한 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승복하고 떠날 수밖에 없느냐라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정치인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다 정치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현안이 뭡니까? 부정투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정치 현안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도 같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게요. 주식시장 잘 가고 있고 지금 뭐 환율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아니고 물론 좀 환율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달러화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보이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고 경제 논리를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된다라는 것을 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인터넷 매체죠. 악시오스라는 언론사가 있는데요. 이 악시오스가 정말 특종 같은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른바 꽃뱀 스파이 사건을 터뜨렸는데 20대 중국계 여성이 대학생으로 신분을 위장을 해서 일단 사회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각종 비영리 단체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성관계까지 가질 정도로 친분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은연중에 주입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이 벌어졌던 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악시오스가 이 보도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찝어내냐 하면은 그 기간이 오바마 행정부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찝어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게 되면 그럼 사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행정 관료들이 다시 다 복귀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의 이 스파이가 활동하는 그 활동도 중국 여성 스파이의 활동도 다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 논조로 기사를 내보낸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이 크리스틴 팽이라는 여성이 타겟이 된 건데 이런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이 FBI에서 이미 조사를 다 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하고요. FBI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2015년도의 일인데요. FBI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했냐 하면은 특정 의원에게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암흑의 크리스틴 팽은 중국에서 보낸 스파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여성과 만났던 모든 기록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시오라는 연락을 했던 것이죠. 그게 스왈웰 연방 하원의원인데 연방 하원의원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각종 시장들과 접촉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에 직접 데려가서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어떤 행정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 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조지아주도 사실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또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아예 그 경제개발부하고 이 주지사하고 다 같이 1년에 한 번씩은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이제 순회를 하고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만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이죠. 지금 조지아주의 그 사바나 항구 같은 경우에도 사바나 항구에 더 많은 선박들이 들어와서 컨테이너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 많은 의존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쪽에서 오는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들이 이 사바나항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쪽 지역을 재개발하고 공사를 했던 엄청난 공사를 해냈죠. 결국에는 이런 중국과의 교역을 각 주 단위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정부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의 커넥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연방 의원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국과의 커넥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마치 전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물건이 없이는 이 도대체가 민생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과 이 각 주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그 주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중국이 또 소비 시장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조지아처럼요,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물은 중국에서 가져오고 농산물은 중국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중국과의 커넥션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관료들이나 아니면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중국계 인사들, 그러니까 차이니스 아메리칸들과의 관계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위상인 것이죠. 그런 중국의 그런 위상들이 가장 잘 발전해 있는 곳, 딱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차이나타운이 있는 지역들, 뉴욕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이 중국계 미국인으로 가장한 스파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가장 좋은 단체들이 바로 비영리 민간 단체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들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선입견 없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특별히 이 비영리 단체들이 비영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정치 단체들과 관계를 가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뭐 펀드레이징하는 기금 모금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유권자 등록을 돕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데 자연스럽게 어떤 그 특정 당에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영리 단체가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을 섭외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좀 더 친분을 가까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 넣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목숨을 건 작전들을 벌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부 쪽에서 벌어지는 그냥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에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악시오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상당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좀 더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중국계 스파이들의 활동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규제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 정부에 없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든 전담팀이 있습니다. FBI에 중국 스파이들을 전담하는 팀이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작년 5월 달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런 활동들을 감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 팀이 유지가 될지 없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이미 준비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민간인으로 가장을 해서 중국에서 온 정보 영사가 공공연하게 미군 군 부대에 들어오고 막 이랬던 것들을 적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방하고 또 중국 기업들이 이 미국 국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신상정보 같은 것들을 다 수집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막아냈고 기업들로부터도 어떤 정보들을 중간에 인터셉트할 수 있는, 가로채갈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웨이도 지금 추방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중국이 이 미국 사회에 개입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블락킹하고 차단하는 역할들을 아주 꾸준하게 진행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방 국무부에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화상회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인신매매 현장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이 위장 결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중국의 여성 인신매매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성매매, 인신매매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성매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신매매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장기 밀매를 위해서 인신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키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휴먼 라이트, 인권인데요. 그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생존권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한 생존권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죠. 굉장히 넓은 범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인신매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인신매매를 반대하는구나. 뭐 당연히 인신매매는 나쁜 거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멜라니아 여사가 인신매매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미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근절하자라는 캠페인 정도로만 인식을 했던 것인데 그 범위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타겟을 중국 쪽으로 지금 타겟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주 국무부 차원에서 일이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활동들은 나중에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중국을 인권 탄압 국가로 압박하는, 지금 북한을 그렇게 압박을 하듯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조여갈 수 있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신호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스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권 얘기까지 돌아오게 됐는데요. 결국은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갈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군사적인 경쟁 혹은 무역 경쟁 요 정도 선에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